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초박빙이라던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빠르게 결정났죠. 워낙 박빙이어서 승리 선언까지 최소한 며칠이 걸릴 거라고 전문가들도 내다봤지만 투표 당일 밤에 승부가 가려졌습니다.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고요. 달러화는 초강세, 비트코인과 테슬라 주가는 폭등, 또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급등,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고요. 2차 전지와 풍력, 태양광을 비롯한 친환경 기업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표적인 수출 기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흥분하는 미국과 다르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 크나큰 불확실성이 이제 시작되는 셈입니다. 과연 우리는 트럼프 2.0 시대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1부까지만 방송이 됩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해서 10시부터는 그 생중계 관계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오늘 1부까지만 방송된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와 통화를 했고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 간의 좋은 협력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또 덕담을 나눴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네요. 오늘도 1시간입니다만 경제 상식 퀴즈는 빠질 수가 없죠.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죠. 이쯤 되면은 전국 대부분 산이 이제 단풍으로 물드는데 아직도 군데군데 푸른 이파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피부로 또 느껴지기도 하죠. 최근에 한국은행이 이것 감축 정책을 강화할수록 우리 경제에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처럼 이걸 계속 배출한다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지금보다 5분의 1 넘게 급감할 것이다 라고 또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죠.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지구를 따뜻하다 못해 덥게 만드는 가스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뭐 탄소라고도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이제 네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그 뭐 온실 효과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지구를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그런 뒤도 없는 그런 효과를 내는 그 가스. 얼추 힌트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다음 대통령이 됩니다. 네. 다시 백악관에 입성을 하는데 네. 야,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네,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뉴욕 3대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다우존스 30 산업은 1,500포인트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다우는 3.5%, S&P 500은 2.5%, 나스닥은 2.9% 각각 올랐습니다. 급등 혹은 폭등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 정책들이 기업 활동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한 걸로 보여요. 역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았던 게 트럼프의 가장 확실한 우군 일론 머스크. 네. 이 테슬라 주가도 폭등했어요. 테슬라 주가가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네. 15% 가까이 올랐고요. 288.5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개표 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라는 어떤 소식이 전해지자 백악관 집무실 배경에 자신이 싱크대를 들고 있는 사진을 좀 합성해서 그 X 옛날 트위터에 올렸거든요. 싱크대. 네, 싱크대.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실 텐데 네.
그 머스크가 작년에 트위터를 인수를 할 당시에도 회사 본사에 실제로 싱크대를 들고 가는 장면이 약간 나오기도 했어요. 세면대 같이 생긴 싱크대를 들고 네, 들어갔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 그 영어 표현에 let that sink in이라고 해서 이걸 잘 생각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봐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메시지를 같이 올렸는데 사실 머스크식 표현, 머스크식 유머라고 봐야 되겠죠. 싱크, 네. 싱크대로 네. 싱크를 해보자. 자, 이게 근데 이제 미국 증시는 엄청나게 또 환호를 했고 또 흥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상황은 이게 너무 좀 걱정이 됩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좀 체크를 해봐야죠. 네, 일단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소폭 내린 2560.3, 그다음에 코스닥은 742.50의 장을 시작했고요.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후에 2016년에 집권 1기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방산 그리고 금융 빼고는 대부분 섹터가 하락했어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당선이 누누이 밝혔던 이 관세 부과 그리고 보조금 축소 우려에 더해서 이 그린 뉴딜을 강조한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주로 꼽혔던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은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은 게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이미 증시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이게 계속 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일단 오늘까지는 그 진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3.8% 추가로 급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배터리 관련 주들도 오늘 거의 한 3%, 2, 3%씩 또 추가로 또 하락을 하면서 한 8% 이상 떨어지는 것도 있네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한때 이제 낙폭을 개장주에 거의 1% 가까이 또 키우기도 했네요. 가상자산들도 급등을 했어요. 네, 가상화폐 대장주로 꼽히는 이 비트코인 오늘 아침에 업비트 거래소에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요. 원화 기준으로 개당 1억 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8% 오르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는 도지코인도 28% 폭등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미국이 지구의 가상자산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트럼프 본인도 이더리움 100만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흐름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네,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4원 90전 오른 1,401원 10전에 개장을 했고요. 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어요. 이렇게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게 4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는 시나리오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강달러를 부추길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외환시장에서는 연말에 환율이 달러당 1,420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시장금리가. 거의 한 달여 전에 3.7%대까지 떨어졌던 미국제 10년물이 거의 4.4% 이상, 네, 4.5% 바라보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당장 미국 연준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이죠. 네.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조금 배경 설명드리면 관세 그리고 뭐 불법 이민자 추방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수입 물가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을 이제 부추기게 되면 겨우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유발될 여지가 크겠죠. 이 연준은 통화 정책 방향을 바꿔서 금리를 막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늦춰지거나 아니면 아예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재정 적자가 커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미국 국채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좀 살펴보자면 조달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비롯해서 미 국채금리 등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은행채 많이 발행하는 금융회사들, 은행들은 미국채 상승 요인이 국내 금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당장 조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취임해서 임기가 시작되는 게 내년 1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정책이 구체화되기까지 변동성이 좀 제한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대선 직후 변동성이 확대되는 걸 좀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바로 이 뒷 코너에서 또
트럼프 2.0 시대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의 무역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들여다보는 시간 또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또 깊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그 택시 호출 플랫폼 국내 1위죠.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분식회계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습니다. 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건 아니지만 직무상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라는 의미의 중징계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 카카오 모빌리티는 네. 작년 7월부터 택시 사업의 회계를 처리하면서 매출을 부풀렸다라는 의혹을 받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와 심의 등을 받아왔어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사실 상장 목표로 기업 공개 IPO를 준비 중이거든요. 금감원이 재무제표를 심사하다가 이거 고의적으로 분식회계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에 대해서 고의성 없고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계속 굳혀왔고요. 네. 금감원은 고의 2단계를 적용하고자 했는데 어제 나온 이 중과실 2단계라는 결과는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 증선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외형상 계약 구조만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의 회계 처리를 한 것은 기준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회계법인의 회계처리법을 미리 문의했었고 또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매출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행정 쪽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네.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처벌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판결을 한 거고 그러면 이걸 조사한 금감원하고 조사를 받은 카카오 모빌리티 각각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일단 회사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네. 일단 최고 경영자에 대한 회임 권고 이런 어떤 최고형의 판정은 피한 것이 좀 다행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3월에 금감원 지적이 나왔을 때 이것을 수용해서 자사의 회계 기준을 이미 바꿔가지고 행정소송을 앞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카오 모빌리티의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요. 이 증선위가 그간의 심의 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 목적으로 전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검찰이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에 있는데요. 네. 만약에 검찰 수사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서 고의성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아하. 증선위가 이 사안을 다시 재심의해서 추가로 조치할 수 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핵심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분식회계 어떤 고의성을 갖고 했었느냐인데 일단은 증선위는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네. 봤고 그런데 이어지는 또 검찰 수사에서는 어찌 될지 모르고 네. 좀 더 지켜볼 포인트가 남아있네요. 좀 열려 있는 상태죠. 네, 네. 하나 더. 이 디딤돌 대출 그 한도 줄인다 유지한다 이 말 많았었는데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보면요.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의 반공제 면제 그리고 호취 담보 대출 먼저 돈을 빌리고 나서 주택이 완공되면 담보 설정하는 이런 형태의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그동안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해서 이 반공제 금액을 포함해서 대출을 해줬었죠. 근데 이제는 반공제가 필수로 적용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출 금액이 줄게 됩니다. 네. 이 반공제 금액이라는 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5,500만 원,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과밀 억제 권역이 4,8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신다면 현재는 담보 비율 70%에 반공제가 없어서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는 반공제 4,800만 원을 빼고 대출금이 딱 3억 200만 원만 나오게 됩니다. 또 후치담보대출을 막게 되면서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살 때에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혹시 예외 조항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 이번 맞춤형 방안이 수도권 소재의 아파트로 한정됐기 때문에 네. 비아파트, 그러니까 뭐 빌라라든가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은 빠지는 거고요. 지방 아파트 사실 때에도 기존처럼 디딤돌 대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도 제외가 됐는데요. 특히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과제인 저출생 대응이라서 네. 이번 관리 방안에서도 제외하고 또 다음 달 2일부터는
소득 요건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게 돼요. 예,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그 담보 비율 80%를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그럼에도 반공제와 후취담보 제한 조치는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좀 저가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반공제, 후취담보 적용해서 배제시켜주기로 했고요. 이외에도 좀 살펴보실 만한 게 시행일인 다음 달 2일 전에 구축주택을 계약하셨거나 아니면 청약에 당첨되셨다라는 등에도 세부 조건에 따라서 대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해당하시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디딤돌 대출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인기 주거지로 이동하는 어떤 갈아타기의 수단이 되어서 가계대출 폭증의 주범이다라는 분석이 좀 많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한도가 축소되면서 이런 움직임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정책 금융도 조금씩은 이제 조이기는 시작을 하는 정부의 흐름이기도 하고요. 경제 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대기 중에 있는 기체,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가스를 네 글자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죠. 지난해 전 세계 이것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건 이산화탄소인데요. 주로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발생을 하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 또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등 이 가스의 순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게 넷 제로입니다. 그 네 글자, 우리가 정진권님, 원실 속의 화초처럼 부모님 생전에 계실 때는 행복했는데 점점 이렇게 또 같이 힌트도 주셨고요. 그 네 글자 무슨 가스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2.0 시대, 우리는 과연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또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지,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 강원대학교 무역학과 국제무역학과 이현훈 교수와 하나하나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그 미국과 무역을 하면서 흑자를 내는 나라 중에서 상위 8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의 어떤 레이더 안에는 당연히 있을 테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뭐 여러 차례 트럼프가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우리는 어떤 업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 봐야 할까요? 글쎄요, 뭐 우리나라에 뭐 너무 본론 확 들어가니까 제가 좀 우선 전반적인 배경부터 잠깐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많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제 1기보다도 어쩌면 더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무역 제한 정책, 특별히 이제 관세를 중심으로 한 그런 무역 제한 정책을 쓸 거라고 이제 모두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 관세를 뭐 처음에는 한 10% 정도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겠다고 하다 20%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60%의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보조금 정책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 칩스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법에 의해서 이제 보조금 주는 것이 있었고, 주로 이제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걸 해서 이제는 주로 뭐 2차 전지와 같은 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어떤 보조금 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또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세를 많이 부과함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다른 외국계 기업들로 하여금 보조금 주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관세를 부과하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이제 보통 이제 관세를 뛰어넘는 그러한 직접 투자자 해서 이제 영어로 우리가 테리프 점핑 FDI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관세를 이제 보편적 관세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20% 정도 부과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제 중국을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수출품에 대해서는 이제 60% 관세를 맞게 되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생산하려고 했던 것은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 건 지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주로 많이 수출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반도체 같은 것이 이제 중국을 거쳐서도 가고 이제 직접 또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거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뭐 삼성 전자라든가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이제 일단 건물은 이제 다 전화고 이제 기계 설비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단계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착공하려는 단계인데 보조금을 또 안 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그렇죠. 두 가지 같이 걸려 있으니까 제일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제가 생각에는 이제 반도체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조금 전에 뭐 퀴즈도 내시긴 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뭐 지난번 이제 1기 때도 이제 파리 협약도 이제 탈퇴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또 탈퇴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이제 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러한 산업 쪽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제가 이제 주가가 어쩌면 이제 그러한 현재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까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이제 저도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보면 어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는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는 뭐 7.0% 이렇게 빠졌고요. 폭락했죠. 그렇죠. 이 에코프로비엠도 뭐 한 8.6% 빠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주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한 4.0% 이렇게 쭉 빠졌거든요. 그런 거 좀 빠지는 거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거 다 빠졌고요. 반대로 또 이득 보는 그러한 기업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 방산주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원전주 뭐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도 한 7% 정도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뭐 현대 로템도 한 3% 이상 올랐고 또 이제 원전주로 아주 대표적인 그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도 한 2.5% 정도 이렇게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빠지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빠지긴 했는데 좀 그걸 구분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 폭망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보면 우리가 잘게 또 전화위복의 그런 기회를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조선 방산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자동차 2차 전지주는 급락을 하고 있고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트럼프는 보편 관세도 10에서 20%까지 물리겠다. 그러니까 네네. 어느 나라 어느 수입 제품이든지 간에 다 올려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관세를 올려버리면 미국 내 물가는 즉각적으로 올라갈 테고 근데 이것 무서워서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짓겠다라고 나서는 기업들은 물론 이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과연 미국이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뭐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어떻게 이걸 이제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우선 당장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트럼프 이제 2기 행정부가 이제 관세를 이제 그렇게 보편 관세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대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60% 관세를 부과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에 당연히 수입 제품의 가격이 이제 모르겠죠. 크게 오르고 그것이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을 갖다가 이제 도리어 다시 또 이렇게 살리는 그러한 기폭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무역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장 이렇게 뭐 관세 수입도 나오고 당장이 뭐 수입도 이제 제한하니까 국내 산업도 살릴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이제 산업 구조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리어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를 도리어 위축시킬 수도 있고 고용도 또 도리어 더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미국은 좀 약간 예외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미국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대국이잖아요.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굉장히 대국이에요. 우리 전 세계 GDP의 무려 25%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까 그러면 이제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 생각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도리어 자기네 수출 상품 가격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니까. 또 그게 이제 그 기업이 그렇게 할 수도 경쟁을 있고 또 해야 되니까. 또 반대로 또 수출국이 보조금을 줘버려요. 이 자기네 기업들이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워낙 큰 시장이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수입품의 상품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국제무역 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소국과 대국의 차이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더라도 이제 중국도 그렇고 뭐 EU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관세를 이렇게 크게 높게 이제 부과를 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이제 보복 관세 조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무역 전쟁으로 막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은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에게 이제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미국 경제도 어렵고 이제 전 세계 경제도 이제 어려운 상황. 그렇게 해서 뭐 무역도 줄어들고 또 경제 성장률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낮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집권 당시에도 말을 했었던 관세율만큼 다 올리지는 못했었던 것처럼 미국 내 상황을 보고 또 속도 조절을 좀 하겠죠. 근데 그게 또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에게는 또 하나의 또 불확실성이 될 테고요. 어렵습니다. 반도체 부분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이른바 칩스법 비롯해서 외국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러면 당장 또 보조금 때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보조금이 있기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TSMC도 그렇고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 보조금을 폐지하게 될까요? 그거는 뭐 제가 예측을 못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상하원 다 이제 공화당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긴 한데 공화당이 일단은 또 다수당이 되고 상원뿐만 아니라 이제 하원까지 완전히 이제 다수당이 되게 되면 그거 뭐 개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무역 분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는데 뭐 이미 사실은 이 WTO 자체가 지금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WTO는 이제 가트가 이제 그 전신인데 이걸 사실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주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만든 나라가 이제 이걸 다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이거 뭐 양자 간의 그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그 들어가서 그 공장 짓는 것이 우리나라에 좋은 건데 이거 못 하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도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삼성전자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든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해 가지고 거기 미국 시장에다 이렇게 뭐 파는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증설해서 우리나라의 고용을 늘려서 그쵸. 그래서 수출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만든 것이 사실 생각하면 바이든 행정부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보조금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 그렇다면 차라리 잘 됐다 그래. 그리고 규모도 좀 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전 어쩌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우리한테만 이렇게 보조금을 뭐 안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TSMC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전방위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항상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측면만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돌릴 거냐 이것을 좀 생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TSMC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생산하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또 속도 조절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어찌됐든 간에 이제 미시적인 대응일 테고요. 그 기업들의 뭐 트럼프가 뭐 삼성이나 TSMC 무서워서 본인의 정책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앞에서도 미국이 이제 WTO 체제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랑도 뭐 한미 FTA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해서 뭐 다 제로로 약속을 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10에서 20%로 다 올려버려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단이 없는 건가요? 사실은 안 되죠. 우리가 FTA를 이제 했다면 그 이제
서로 양자 간에 이제 말대로 이제 자유무역 약속, 협정이고 그렇지만 모든 게 다 0%는 아니에요. 관세율이. 네, 다 다르죠. 그렇지만 품목마다. 이제 그 일부 이제 그 관세율이 좀 약간 뭐 한 5%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한데 다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보편적 관세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제 10%는 20% 올리겠다고 하는 네. 건데 그게 이제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 한미 FTA는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아마 협정을 개정하는 그러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 우리는 무조건 10% 올릴 거야, 20% 올릴 거야. 이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히 이건 또 이제 국가 간의 이제 법적 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다만 그래도 이제 미국이 워낙 강하게 막 이렇게 밀고 나가면 우리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 생각하면 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지난번 정부 때, 지난번 트럼프 1기 때도 했잖아요. 그때도 뭐 하자고 하니까 끌려가서 이제 한 건데 예. 이번에 다시 한번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우리가 얼마나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또 의문도 생기는 거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늦지는 않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이게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 저는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네. 계속 이제 그 이번 대선에서 보면 이게 처음에 이제 조 바이든 이제 현 대통령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이렇게 막 붙었다가 이게 보니까 맞짱 토론을 해보니까 전혀 이제 게임이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물러서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대타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계속 우리나라 입장에 생각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재선되면 우리나라 큰일 났다 해서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좀 너무 일방적으로 이게 해리스에 유리한 그러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만 많이 이렇게 보도한 측면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또 그렇게 바라서 그런지 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쩌면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또 언론까지도 그 해리스의 어떤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그쪽에 더 준비를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사실은 근데 미국 내에서 보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해리스보다 더 높게 나온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좀 최소한 공정적으로 했으면 약간 더 도널드 트럼프 쪽에 더 웨이트를 좀 더 비중을 두고 우리가 대비를 좀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했다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한미 FTA 그 개정 협상도 좀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 도널드 트럼프 그 제2기에 들어갈 사람들과의 어떤 그 네트워크 그런 것도 좀 미리부터 잘 좀 만들어 놨을 텐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일본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좀 더 약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원택 님이 다른 나라도 똑같은 형편이고 4년만 버티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뭐 보편 관세라는 건 이제 어느 나라에게나 다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4년만 버티면 될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조 바이든 행정부 자체에서부터 또 아메리칸 퍼스트는 또 똑같이 이어졌던 거예요. 이게 방식의 차이였던 거잖아요. 정책 방식의 차이. 그래서 이건 4년 만에 버틸 문제가 아니라요. 큰 기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조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그 도널드 트럼프 이제 1기 행정부 때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화가 되긴 했지만 그 전부터 이미 2008년 우리 글로벌 금융 위기 그 이후부터 미국은 이미 약간 보호주의 경향으로 이제 많이 돌아섰어요. 그때부터 이미 계속 그 리쇼어링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데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에서 뭐 여러 뭐 칩셋,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보조금 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관세로 한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나라한테 꼭 좋은 게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네 그 기업들을 불러들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노력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고 그것은 4년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한때는 미국이 거의 이제 유일한 그런 단극 체제로 계속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얼마든지 그래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 팔아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중국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전 세계 나라들이 보니까 도대체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보니까 이제 중국이 자기와 이제 맞먹는 G2가 이제 확실히 돼버렸으니까 그것을 견제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뭐 이게 딱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뭐 우방이니까 무조건 봐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고 하니까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세계화에서 이제 탈세계화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요즘에는 이제 무역 분절화가 된다. 더 이제 그보다 더 한 단계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중상주의로 이제 우리는 가고 있다. 중상주의라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유럽에서 한때 팽배했던 그러한 어떤 사상도 아닌 그런 어떤 각 국가의 그 자국 우선주의. 예. 그게 바로 중상주의예요. 그게 뭐냐면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 그래서 수출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건 선이고 반대로 수입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갖고 있던 그 문이죠. 그때는 이제 근본이 제도니까 그게 빠져나가는 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하는 이 얘기랑 뭐가 다르죠? 딱 그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주의로 간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안 갈 거냐. 4년만 참으면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계속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계속 쳐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걸 견제하지 않고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있겠냐는 요거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빠르게 성장을 했던 수출주도 국가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경제 체질을 뭐 1, 2년 만에 다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떤 좀 대안이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대안을 찾기 정말 힘든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어떤 무역 전쟁을 넘어서 패권 경쟁으로 막 나아갈 때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중상주의 상황으로 막 이렇게 갈 때에 제일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미국은 아니에요. 제일 그래도 피해는 모두 받는다 하더라도 제일 피해를 적게 받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 많이 받는 나라가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야말로 소규모 개방 경제고 네. 우리나라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수출 주도형, 그렇죠. 무역 주도형 아니면 개방형 그러한 산업화 전략, 그러한 경제 성장 전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정반대의 경향으로 막 가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러면 우리 내수 시장을 키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수 시장을 어떻게 키워요? 이렇게 좁은 오래 땅덩어리에 걸리는 사람들이 일이죠. 많은데 네.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국은 미국하고의 그런 어떤 그 경쟁에서 그냥 무조건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협상을 통해서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어쨌든 이게 이념에 의한 어떤 혈맹이라든가 우방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 중국하고는 어쩔 수 없이 디커플링 우리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무역 다변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더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이현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사흘 앞둔 오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함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규 씨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11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돼 5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업계의 의견을 들어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단성 소식에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의 주가가 급등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유로화는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컴퓨터를 보면은 뭐 인터넷 창도 여러 개 띄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죠. 스마트폰에도 멀티태스킹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도 분할이 잘 되고요. 그런데 인간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의 머릿속도 멀티태스킹이 가능할까요? 다들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될지 한번 따져보시죠. 심리학 개론 시간입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멀티태스킹을 해야지라고 네. 하는데
인간은 이게 됩니까? 사람은?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달라요. CPU가 하나라서 예. 심리학에서 이 연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연구 결과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멀티태스킹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아예 불가능하다. 네, 시간도 절약 안 되고 효율도 떨어지고 결과도 안 좋습니다. 오히려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할수록 효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한 가지 그 연구 결과 말씀드릴게요. 네.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실험했는데 시험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전화기 옆에 놓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네네네. 한쪽에만 문자를 하나 보내줬어요. 네. 문자 메시지 왔구나 하고 그냥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겠죠. 네. 안 들여다보고. 네네. 네. 근데 전화기 꺼놓은 학생들보다 성적이 한 20%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냥 문자가 왔다는 그 신경만 써도요. 네. 그렇게 살짝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어,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일종의 막 비용이 나가는 네네. 효과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도 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아, 네.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시면서 네네네.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일단 성공 예감 다 들으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 이거 라디오 끄시면 안 되는데. 성공 예감을 들으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네.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배경음악 수준으로 들으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음이 시끄러운 데서 네.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잔잔한 음악은 도움이 돼요. 다만 음의 높낮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가사가 복잡하거나 막 집중해야 되는 것들. 네네. 아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방해 아닌 방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심금을 울리는 노래 이런 건 안 됩니다. 집중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뒤에다가 이제 깔아놓고만 네, 가는 거고. 네. 그러면 이게 멀티태스킹을 이렇게 할 때 그러면은 내가 신경 쓰려고 했던 둘 중에 하나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못하게 되는 둘 거예요? 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네. 그래서 더 오히려 효과도 그렇죠. 더 떨어지고 네. 피해가 더 늘어난다. 근데 이제 그 동시에 여러 일을 하게 되면요. 심리적으로 어떤 만족감은 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네, 있어. 네.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걸 다 해냈어. 착각이죠. 아 착각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으니까 와, 내 진짜 바쁘게 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일이 굉장히 많고 바쁘게 일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라는 그런 만족감인 거죠. 그냥 만족감인데 착각이다. 네. 실제로 전두엽에서 게이트 키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이건 이쪽으로 보내고 이건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계속 걸러주고 배분해주고 해야 되는데 신호등 같은 역할. 네, 그게 잘 안 됩니다. 아, 신호등이 고장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간에 교통사고가 머릿속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남물결님이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시끄러운 데서 혹은 뭐 그냥 조용해도 그냥 완전히 그 배경음악 수준으로만 하시면 괜찮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음악에 내가 집중하려고가 아니라 네. 가사가 많은 노래는 안 돼요. 잔잔한 음악은 깔아놓고 책을 읽는 그렇습니다. 것까지는 괜찮고. 네네. 4260님이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들으면서 밥 먹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도의 집중을 요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괜찮은 수준입니다. 사실은 저는 밥 먹는 것도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데요. 잘못하면은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아 정말 그럴까요? 네, 성공 예감에서 너무 재밌는 혹은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막 푹푹 빠져들면 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혹은 호르몬 때문에 소화가 조금 잘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방금 내가 장아찌를 먹었는지 김치를 먹었는지를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까 그 잔잔한 음악 정도로 깔아놓는 건 괜찮다고 하셨는데 장현희님이 자연소리, 빗소리, 장작 타는 소리 정도는 네, 어떤 괜찮습니다. 거? 그런 네, 거는 네. 괜찮고 다만 집중, 네. 집중할 때가 문제다. 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꼭 일 못하는 사람이 여러 일을 한꺼번에 벌려놓는 아, 네. 이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대로 일하는 사람, 네,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네, 한 가지만 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일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일을 많이 맡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요. 아직 이거 다 안 끝났는데. 네. 그래서 본인이 막 다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일은 안 되고 아. 그럼 이게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근데 아까
어떤 그 실험 결과에서 옆에 문자 메시지 온 것만 신경을 써도 네. 성적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저 일도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또 능률은 떨어질 수 있는 거네요.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멀티태스킹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특히 업무할 때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되는데 잘 인식을 못하세요. 업무할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정희님이 남편이 드라마 보면서 설거지하고 나면 밥풀이랑 양념이 그릇에 남아있어요. 이런 소소한 일들까지.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하물며 고도로 집중을 요하는 네. 중요한 업무라면 네네.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주로 그러면 어떤 성향의 사람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할까요? 이거는요, 바빠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렇습니다. 바쁜 사람이 아니라 네. 바빠 보이고 네, 싶어하는 사람이요? 되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바쁜 사람이야라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 뭔가 빨리 성과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큰 사람. 마음도 급하고. 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제 얘기인데. 성격 급하고 뭐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름 많고. 그렇죠. 그게 압박감이랑 스트레스랑 그쵸, 연결되는 그쵸. 거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속담에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럴 때도 그렇고 멀티태스킹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당연히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일단 스마트폰 때문에 거의 일상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업무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메일 보내면서 옆 사람이랑 대화하면 어딘가 하나 실수합니다. 그렇죠. 네.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서 다른 거 어떤 거 다다다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나 잘못 보냈네 이런 일이 꼭 생겨요. 2872님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들으면서 멀티태스킹 중인데요.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한 번씩 다시 듣기를 꼭 해야 하는 뜻밖의 순기능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시 돌려서 듣는 기능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창을 띄웠는데 네. 이거 하다 맞다 저거 찾아봤어야 했지. 네. 책을 보다가도 나 이거 했어야 했는데라고 네. 집중이 계속 흐트러지거든요. 그렇죠. 이거 하다가 저거 떠오르고. 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책을 읽다가 뭔가를 하고 오면 내가 조금 전에 이거 읽고 있었나? 뭐 하려고 했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과제를 전환하면 스위칭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계속 코스트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그 전등 껐다 켜는 스위치처럼 한 번에 딸깍딸깍 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인간의 머릿속은 그게 더 네.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이에. 네. 그럼 반대로 뭐 어디 하나에 딱 꽂혀 있는 사람들, 네네. 옆에서 불렀을 때 대답도 안 하는 사람들, 엄청난 집중력 보이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면?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발휘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쟤는 정말 언제나 항상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 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집중력은 그냥 네. 순간일 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집중해서 무언가를 최대한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50분 수업하는 게 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50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순간순간 따지면 집중력이 50분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주변에 있는 환경을 좀 바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 주변의 환경을 네.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책상에 뭔가 많으면 절대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계속 시선이 가요. 여기에서 나는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력으로 집중할 수 있지? 착각입니다. 의지력을 믿지 말고 네.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심리학에서는 요즘 안 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은 지금부터 버리시고 환경을 좀 바꾸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큰 업무를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업무를 좀 작게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집중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계별로 나눠놓고 나면 요거 하고 나서 잠시 쉬고 또 뇌도 리프레시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칸막이를 두라는 거네요. 그렇죠. 업무 간의 칸막이도 네네. 그렇고 책상 위에도 어떤 여러 가지 서류를 볼 때 딱 볼 서류 하나씩만 올려놓고 네.
그렇습니다. 또 옆에 이렇게 있으면 또 은근히 신경 쓰여. 아, 저거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네. 아, 어렵습니다. 이은송님이 저는 멀티태스킹 정말 못하는데 유일하게 운전하면서 성공예감 라디오는 들어요라고. 아, 성공 예감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1부까지만 방송이 되기 때문에요. 정답은 온실가스였습니다. 온실가스. 지구를 덥게 만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도 있죠. 공혜령님, 국민학교 때부터 지구온난화가 문제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는 몸으로 느껴지니까 더 무서워지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홍명숙님, 텀블러 사용해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도 온실가스 줄이는데 일조하는 거죠. 정답 온실가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1부에 여기까지만 전달해드리고요. 잠시 후 10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KBS 1TV와 동시에 전달을 해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